네. 이제 앞서 시간에는 성서 고고학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제 어떤 그 요인으로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문자 기록 해독과 이집톨로지, 즉 이제 이집트에서의 발굴 및 이집트 학 자체의 어떤 그 등장,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쐐기 문자의 해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이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유적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성서의 세계에 포함되는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 고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히 그렇다면 성서의 땅, 직접적인 성경의 땅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에는 파면 뭐가 나올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이 성서 고고학도 그래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라 한다면 사실 메소포타미아나 그 고대 이집트의 어떤 그런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 이런 것도 다 성서 고고학에 포함시킨다고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제 발굴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성서 고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굴을 하면 뭐가 나올까? 이제 학자들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서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고고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실 성서학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은 맞고,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을 주도한 사람들은 사실 초창기 성서 고고학자들은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이라기보다는 혹은 탐험가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서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고도로 전문화된 어떤 고고학이 아직 발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떤 뭐 이 보물 탐사, 뭐 유적 탐사 이제 이런 어떤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점점 이 성서 고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방법론이 발달하고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세속 고고학과의 어떤 많은 교류를 통해서 완전히 올라가려는 사실은 되게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요즘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스라엘 땅의 고고학 이제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서 고고학이 발전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원래 고고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는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rchaeology라고 부릅니다. 아르카이오스,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헬라어 아르카이오스하고 로기아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아르카이오스라는 것은 primal, ancient, old, 그러니까 옛날, 뭐 옛것,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로기아는 이제 당연히 그 어떤 그 학문 분야, 이제 어떤 그 로직 이런 거 다 그 단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냥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단어인 거고, 그래서 인류가 남긴 고대 혹은 과거의 물질 문화, 머티리얼 컬처 여기서 이제 물질 문화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돈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artificially,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대상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의 대상이죠.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제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토기, 고대인들의 유골, 장신구, 다양한 도구들, 그다음에 예술품, 무기, 음식, 인류의 흔적이 담긴 모든 물건들이 전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고고학이란 고대 도시들, 유적들, 그리고 유물들의 발굴을 통하여 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고대에는 히스토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발굴을 통해서 고대인 혹은 과거인들이 만들어낸 물질 문화를 재구성하고 분석하여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의 의미로 히스토리하고는 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역사, 히스토리에 포함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헌 자료를 다루는 것이 역사고요. 그다음에 물질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이나 유적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고고학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학과 고고학은
분리할 수 없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죠. 그래서 고고학자도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문서 자료들을 참조하고, 또 역사가들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분석해 놓은 고고학적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과거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다만 성서 고고학의 경우에는 그 태동 단계에서 성서라는 특별한 그런 요소 때문에, 그 초기 단계에서 성서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을 주도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성서 고고학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래서 처음에 보통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고고학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발굴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우는 미국의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이제 이 사람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요? 하여간 거기 교수였습니다. 굉장히 천재였고 언어 뭐 고대어 굉장히 많이 알았고, 그다음에 발굴에 있어서도 방법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성서 고고학을 정의를 내렸느냐? 성서 이해와 주석을 목적으로 고고학적 발굴과 그 결과들을 사용하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다시 말해서 사실상 성서학자들이 이 그 시작한 성서 고고학은 일반 고고학과는 다른 학문적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이해와 주석을 목적으로 하는 고고학적 발굴과 그 결과들, 분석 이런 것들이 성서 고고학이 행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이, 이 머리가 좀 없는 이분이 이제 윌리엄 폭스 올브라이트가 되겠고, 그의 제자가 하버드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를 지낸 이 윌리엄 G.E. 라이트, 조지 에른스트 라이트라는 이제 또 굉장히 걸출한 그런 좋은 성서 고고학자였죠. 그러니까 이 양반 두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이제 그 성서 고고학 뭐 무브먼트 창시자였라고 이제 오늘날 일컬어지는 이 올브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밝혀낼 수 있는 성서학의 모든 단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혹은 종합 이렇게 이제 또 말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사진의 그 하단,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잘생긴 양반이 G. 라이트 그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성서 고고학을 뭐라 했느냐? 성서에 대한 이해이자 주석. 이제 요 이야기는 이 제자가 한 얘기네요. 어쨌든 구약 성경 방법론 시리즈에서 성서 고고학 방법론 부분을 이제 기록했던 해럴 랜스라는 사람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렸냐면, 성서고고학이란 성서학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 존재하는 성서학의 한 분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iblical archaeology is a biblical discipline which exists for the benefit and interest of biblical studies,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에 포함되는 한 어떤 부수적인 분야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자, 그런데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G.E. 라이트, 그 하버드 대학의 G.E. 라이트의 제자였던 이 윌리엄 G. 디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미국 내에서 이제 그 고고학이 계속해서 방법론적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그와 같은 성서 고고학의 어떤 그 접근법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고학을 세속화시켜서 일반 고고학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란 말 버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케올로지, 시리아 사이로 팔레스티니안 아케올로지 뭐 이렇게 이제 부르자.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고고학으로 이제 부르자.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은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서 이해를 목적으로 고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역 고고학으로서 고고학을 세속화시키고 거기에서 성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오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향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어떤 고고학계를 휩쓸고 있던 과정주의, 프로세셔널 아케올로지라는 어떤 경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뉴 아케올로지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복잡한 얘기는 우리가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제 이 과정주의 고고학은 모든 어떤 변화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 변동의 원인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서고학 시대에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제 이 과정주의로 접어들면서는 모든 변화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새로운 경향이 생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전에는 이제 그 Cultural Historical Archaeology라고 그 성서고고학 시대에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변화가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외부적인 원인들을 찾으려고 했었고, 다만 이제 디버가 대변하는 어떤 과정주의 고고학은 이제 내부로부터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뭐 이런 점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뭐 꼭 알아도 몰라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근데 오늘날 현대 들어와서는 이게 더 이제 바뀌어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금 가난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국가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모든 어떤 성서 고고학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주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관심에 따라서 또 고고학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케올로지 인 에레츠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리 아케올로지 또는 the archaeology of land of the 바이블, 랜드 오브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민족사의 관점에서 또 고고학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고고학, 팔레스티니안 아케올로지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에 가장 이제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는 히스토리컬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다시 말해서 역사, 성서, 고고학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향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완전히 이제 고고학 분야는 성서 고고학도 어느 정도는 세속 학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고고학을 수행하는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과학적인 방법론들하고 이론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성서를 역사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포함하는 고대 문헌으로 전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원천이 되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대 문서 가운데 하나로 성경을 간주하고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되 하나의 역사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하되 이제 그것을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이제 어떤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제 문헌을 사용한 문헌으로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고학 발굴을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역사 성서 고고학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고고학의 기본 개념들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과 폐허. 그러니까 텔이라는 특히 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고대 주거지가 그러니까 유적이 전부 이 텔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텔은 뭐냐면 고대 도시 유적이에요. 결국은 도시나 혹은 어떤 주거지 마을의 유적인데 왜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특히 고대 주거지들은 거의 대부분 정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곳에, 그러니까 한 번 주거지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다른 마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곳에 계속 밀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짓고 밀어버리고 다시 짓고 해갖고 이제 그런 한 곳에 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고대 팔레스타인은 물이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건 뭐 막 이제 막 뭐 아끼지 않고 막 쓸 때 물 쓰듯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물이 참 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는 뭐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교수 한 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모시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그 이 저 올림픽대로 쫙 달리고 있는데 이분이 내외가 그냥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닫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한강, 강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강이 이렇게 클 수가 있냐. 이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바다급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가장 유명한 그 요단강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개천 뭐 개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규모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였고 그다음에 그 물 가지고 그 개천 수준밖에 안 되는 요단강 물 가지고 요르단이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나눠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땅 판다고 물이 쉽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이 그 물이 귀하니까 한번 그런 수원, 우물을 하나 발견하면 그 주변에 다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마을이 막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 죽고 뭐 이래도 다 없어지면 그러면 거기가 다 버려지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와서 거기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싹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그 특히 그 집의 기초는 다 돌로 쌓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그 메꿔 버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천 년 내려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제 그 지역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교통 통신이 굉장히 그 유리한 곳, 교통이 그러니까 유리한 곳에 아무래도 상업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 교통 통신의 접근성, 네 그다음에 방어에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 가지고 이제 도시나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한번 이제 마을이나 도시가 들어서면 그 마을이 없어지거나 이제 폐허가 되고 멸망해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또 새로 짓고 인제 그 위에 쌓이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쭉 높아지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 쭉 높아져서 마치 케이크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갖다가 텔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로 샘이나 이제 강 근처에 많이 위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폐허, 키르벳 혹은 호르밧 아랍어는 이제 키르벳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폐허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텔처럼 그 여러 주거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도시가 폐허의 유적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진 보시기에 텔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텔 라기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기스죠. 11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면 이게 뭔가 인공적인 냄새가 팍 나잖아요. 위는 평평한데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높아진 그 부위만 높아진 거예요. 여기에 도시가 들어섰던 겁니다. 여기에 물이 있었고 또 방어에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았던 그 위치적으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한 텔에 한 20개 안팎의 다양한 주거층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자연 지형이 변형이 돼 버려요. 일종의 인공 언덕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평평한 평지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유적 형태입니다. 헬레니즘 이전 시대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도시 유적들이 이 같은 텔의 주거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에는 이 텔 위에다가 도시를 거의 짓지 않았어요. 그 로마인들은 워낙 이 건설을 잘해서 특히 이런 텔에 짓지 않고 그냥 평지에 도시를 지어 버렸죠. 오늘날의 도시 개념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사실은 로마 도시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에서는 텔의 일반적인 크기는 7에서 20에 있고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키르벳 이건 좀 작은 형태의 규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텔라기스 아까 이제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대충 사다리꼴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각 그 층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파 들어가면 맨 위에 있는 것일수록 최근 것이고 깊게 파 들어가면 파 들어갈수록 옛날 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여러분 보면 로마자 이제 그 표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거 층위 1, 층위 2, 층위 3, 층위 4, 층위 5, 층위 6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이제 후대 거고 그다음에 깊게 들어갈수록 이제 옛날 것, 더 오래된 것이 되겠죠. 여기 저는 이제 층위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스트라툼 이거의 이제 우리말 번역이죠. 그 뭐 강우 교수님은 아마 이제 지층이라는 영어를 쓸 텐데 저는 층위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층위를 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테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키르벳 케야파라는 곳인데 여기는 층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였습니다. 잠깐 존재했던 주전 11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잠깐 존재했던 한 요새지인데 이걸 다 발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요시 가르핀께 여러분들의 그 교수이신 강우 교수님의 이제 선생님이셨던 지도 교수였던 이제 유에스 가르핑 저는 여기 한 시즌만 참여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키르베케 아빠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키르벳 그러니까 폐허 여기는 주거층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단기만 존재했다가 그 버려진 그런 이제 그곳을 키르벳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발굴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방형 5m 이렇게 파가지고 파 들어갑니다. 이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 들어가면 벽이 이렇게 연결된 걸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 섹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층별로 이 벽에 이제 등장하는 그 층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게 이제 통로예요. 여기 통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구역별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스퀘어별로 이걸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발굴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몇 년 전,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부터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몇몇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라기스 발굴에 그 같이 동참해서 이제 공동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정대가 라기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한 그 에어리어를 맡아서 우리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발굴했던 팀 여기 있죠. 여기 한국 분들 몇 명 눈에 띕니다. 여기 배 나오신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고학 그 여기 한 분 또 있고 또 어딨냐? 아 여기 있네요. 예, 강우 교수님 그렇죠? 세 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하는 강의다 보니까 저 중심으로 사진을 뽑아 버렸네요. 자, 이렇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사진들이 있고 그때 같이 발굴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발굴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솔로몬 시대 라기스에서 이제 솔로몬이래. 저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성벽을 발굴하는 그 이제 그 목표로 우리가 발굴을 진행했고 사실상 우리는 발굴했다라고 이제 컨펌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성벽 르호보암 시대.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 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함께 했던 미국 그 대학생들 제 그 스퀘어에서 같이 발굴했던 미국 볼런티어들입니다. 그 VCU, 그러니까는 VCU 대학이라고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들을 잘 해줬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다른 서던 어드벤티스트 그 유니버시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었고 또 나중에 몇 년도인가 한 그때 이제 같이 발굴했던 우리 팀들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발굴 생각하면은 뭐 브러쉬 가지고 뭐 까짝까짝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발굴 들어가면 보통 곡괭이 들고 휘둘러야 발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물리적인 힘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자들도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만 이제 하느냐 그거 아니고 새벽에 나가서 오늘날에는 드론으로 이제 공중 촬영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기구 같은 거 띄워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발굴한 결과를 찍는데 약간 드론을 요즘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찍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찍죠. 그다음에 발굴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재밌는 게 요즘 텔단에 오른쪽 여기 뭐지 텔단에 그 미들 브론즈 중기청동기의 이제 그 성문인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옛날에 이 사람들 그 건물을 지을 때 밑에 하단 그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돌로 기초를 쌓았고 그 위로는 진흙벽돌로 그 전부 쌓았어요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치뿐 아니라 그 위에 상부 구조까지 전부 진흙벽돌로 쌓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단의 중기청동기 성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돌로 탁 계단을 만들었고 깔았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상부 구조는 전부 진흙벽돌로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흙벽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단단해요. 진흙벽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 보면 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뭐 돌벽돌 그저 콘크리트 벽돌 그거 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거 좀 더 클로즈업한 사진인데 여기에 그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텔단의 그 진흙벽돌 성벽입니다. 그 진흙벽돌 쌓은 상부 구조죠 성벽에. 근데 물론 이 밑은 이제 전부 다 저 돌로 기초를 쌓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단은 하솔에 이게 후기청동기 뭐 궁전이던 하여간 그 군전이냐 뭐 저 신전이냐 가지고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후기청동기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을 이제 정복했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하솔을 불질렀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거뭇거뭇하게 재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불탄 흔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다 불사질 넣어가지고 여기에 전부 잿더미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발굴해 보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부터 알고 보면 재미있는 발굴 두 가지 딱 두 가지 소개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예.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 텔단 석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텔단 석비 이게 왜 중요하냐? 텔단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단이 이스라엘의 경계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가 남쪽으로 경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혹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석비 조각이 나왔어요. 석비 조각이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흥미로운가? 다윗의 집이라는 다윗의 집이라는 이 문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House of David, The House of David.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엘하 7장 26절에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다윗 왕가를 뜻해요. 다윗의 집, 다윗 왕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그 르호보암 왕의 학정 때문에 야, 우리 뭐 상관없다. 다윗의 집안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다 떠나버릴 그 왕국이 분열될 때 그 다윗의 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이 석비의 내용과 누가 이 석비를 만들었을까? 그다음에 이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여기 왕으로서의 다윗이 언급된 유일무이한 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다윗 솔로몬 시대는 아주 전성기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 밖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외적인 기록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왜일까? 그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 다 허구 아니냐? 아니면 아주 그 뻥꾸러, 그러니까 아니면 뻥튀기 튀긴 거나 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 밖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안 나올까? 언급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밖에서 성경과 관련된 많은 왕들의 이름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스리알처럼 이집트 기록이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해당 시대에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강력한 제국이 없었어요. 다 지리멸렬해서 막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강대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참 잘 되려면 저 중국이나 일본에 막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정신없어서 딴 데에 신경 못 쓰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군사적으로 잘 나가고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다 약해져 있을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황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밖에서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자기네 나라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단을 점령했던 아람 다메섹 왕이 단에 세운 승전비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물론 부분적이긴 합니다. 다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이 단을 이제 뺏겼다. 이게 국경 도시니까 이 아람 시리아죠. 아람이니까 아랍 아니에요. 시리아한테 뺏겼다가 이제 뭐 다시 찾았다 뭐 그런 거 하는데 남의 나라 그 왕이 자기네 나라 침공해가지고 그거 정복했다가 거기 승전비 세우는 거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었던 그 뭐 저 옛날 중앙청이며 그다음에 이제 옛날 일제 건물 다 때려 부셨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승전비 다 때려 부신 거야. 근데 그 승전비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람 다메섹 왕이 단에 세운 그 승전비 안에 다윗 왕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적대 국가의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승전비였다. 이런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 함부로 파괴할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 다윗 왕조가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왕조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단석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과 다윗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이 석비 안에 언급되어 있고 구아람어 올드 아라마이크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데 사전에 여기 하단에 여기 하얗게 색칠해 놓은 부분 여기에 베이트 다비드라고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하얀 색깔로 칠해 놓은 거예요. 하여간 여기에 베이트 다비드게 더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이고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무슨 히브리어야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치면 이러한 문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 문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기록된 현재 구약 성경 원문과 이제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문자가 다른데 그거는 포로기 이후에 발전한 주이시 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주이시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네모 그 이제 어떤 큐빅 안에 이제 들어간 것 같은 그 이제 큐브형 이제 그런 문자고 이거는 포로기 이전에 사용된 그런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문자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사용된 히브리어 문자, 가나안어 문자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주요 기록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영어로 기록됐는데 이거 뭐 제가 한글로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까맣게 칠한 거 King of Israel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렇게 그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서 이제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인 건데 I killed 예호람 son of Ahab.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내가 죽였다. 이런 뜻일 것이고 King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를 내가 죽였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I killed 아하지야후 son of 예호람 king of the house of David. 다윗 왕가의 여호람 왕의 의 아들 아하지야후를 내가 또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한 가지 중요한 사항. 누군가 어떤 아람의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단에다 석승전비를 세웠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썼냐? 내가 북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그다음에 다윗 왕가에 속하는 유다 왕도 죽였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하고 남유다 왕국의 왕을 동시에 죽인 아람 왕이 누구냐? 이걸 찾으면 이 석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석비를 세웠을까? 자, 9세기에 단의 승전비를 세운 아람 왕 누구인가 관련해서 주전 9세기 동안 아람을 다스린 아람의 왕들은 4명입니다. 다 토탈 4명이에요.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그 다음에 하사엘, 그 다음에 베나닷 3세 이렇게 4명의 왕이 9세기 동안 이 그 아람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4명의 왕 가운데 누가 후보일까?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후보는 베나닷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바사 왕 때의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한때 이 갈릴리 북부 동부 지역을 점령했었어요. 그러니까 단도 점령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나닷 1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석비가 원래 그 한꺼번에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2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작은 거 2개가. 그러니까 작은 거 2개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베나닷 1세였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 북부 단을 점령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나닷 2세는 사마리아 수도를 공격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포위 공격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왕한테 사로잡혔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그 베나닷 1세 자기 선왕이 점령했던 단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 전부를 이스라엘 왕국에 반환하는 조건을 풀려나기도 했어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일단 배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 작은 이 2개의 석비 조각들이 더 추가로 발견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을 한꺼번에 자기가 죽였다. 이 얘기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을 한꺼번에 죽였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사엘 시대에 하사엘이 아람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 원래는 베나닷 2세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사주한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사가 사주해가지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되죠. 엘리사 맞죠? 그다음에 그 다메섹은 근데 그때에 이 뭡니까 그 아니야. 엘리야였냐?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 이 하사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왕조 시대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후가 이제 원래는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그 아합과 그 아합은 전사하고 그 아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이때 그 뭐야
북왕국의 그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때 남왕국의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그 친척이었어요.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왕국 그 요람 왕이었어요. 아까 예호람이라고 돼 있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예호람 왕.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오므리 왕조죠. 요람 왕 마지막 왕인데 이때 아람 왕 하사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요람 왕이요. 그런데 이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랑 이제 그쪽 라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뭐 그렇게 되면서 친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런데 그때 자기 친척인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왔는데 이때 방문한 그를 예후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를 둘 다 죽여버립니다. 이 예후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근데 이 시대가 하사엘 시대야.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과 유다 왕이 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던 사건은 요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사엘이 사실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는데 그때 자기와 전쟁 중이었어요. 이 예후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예후였는데 마치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을 다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학자들은 내리게 되었다. 베나다 3세는 하살의 아들이었지만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별로 북왕국한테 그 자신의 선왕 하살이 빼앗은 땅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얘기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하살이었을 것이다. 왜? 이 사람 시대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한꺼번에 다 죽었거든요. 물론 하살이 죽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가로채기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흔하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왕의 업적 가로채기 뭐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의 승전비를 세운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하사엘이었가 처음엔 베나닷 1세 이렇게 여겼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 왕 이거 다 죽인 게 하살이었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하사엘이 바로 이제 이 석비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후가 죽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텔단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가의 어떤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거의 유일무이해요. 다윗은. 그렇고 자, 두 번째 사례를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 9세기 8세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적 현실을 암시하는 쿤틸렛 아즈루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쿤틸렛 아즈루드라는 이제 곳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는 북왕국의 얘기였죠. 이제 남왕국의 얘기입니다. 주전 9세기 8세기 초에 존재했던 매우 독특한 유적이었어요. 왜냐? 첫 번째, 시나이 북부의 유다 왕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사막지대인데 이집트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지대에 건설된 요새였어요. 사람이 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극단적인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왜 여기다가 세웠는지 알 수 없어요. 보시면 멀리 보이는 이 언덕 위에 요새를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완전 주변 다 사막이에요. 왜 도대체 이런 데 요새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들도 지어진 건물들도 요새 모양이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기서 수많은 종교 관련 유물들하고 비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특정인들을 축복하는 축복문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수많은 유물과 비문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같은 신전에 있을 만한 유물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전은 아니었다. 분명히 요새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건물 내벽에는 마치 왕궁에 같은 그런 프레스코 벽화까지 이제 그러니까 있었던 그런 벽화를 갖다가 채색으로 이제 장식했던 채색 그림으로 장식했던 그런 증거들까지 나왔다 이겁니다. 벽화 조각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자, 지리적으로는 부엘세가 여기고 유다 왕국의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가 네겝 사막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나이고 그다음에 쿤트레 아주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자로 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 요 길목에 그러니까 실상은 약간 유다 왕국의 경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네겝 사막 한복판
그다음에 여기고 그다음에 시나이 쪽에서 그러니까 시나이는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 속했고 그래서 애굽과 유다의 경계선상에 교묘하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산 꼭대기 이 자연 그 험한 이 지형 여기에다가 이걸 지어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웬 종교적인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많은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더 재밌는 거는 NA 그 뉴트론 액티베이션 애널리시스라고 여기서 만들어진 항아리 토양 분석들을 해봤더니 이게 전부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작된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항아리들이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누군가 가져온 거죠. 그다음에 일부는 블레셋 지역, 일부는 사마리아 토기도 나왔어요. 북왕국의 토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발견된 비문들에서 언급되는 사람 이름들이 인명들이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발견되는 이름들이었더라. 왜?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여성들의 이름 한데 무슨 자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영자, 뭐 순자, 뭐 은자, 이런 연자 이렇게 자자. 그럼 좀 일제 시대 영향이기도 한데,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딸 이름에 그 자자 넣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이상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도 다 이제 이름에 유행이 있었는데 북왕국에서는 사람 이름이 이유로 끝났고 유다에서는 이야후로 끝났어요. 그 야우나 여기는 야오, 야우, 이우 뭐 이렇게 끝났는데 유다식에서는 야후, 뭐 나탄야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나탄야후 그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유다식 이름입니다. 야후 이런 식으로. 근데 한 항아리에서 독특한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이름들이 맨 북왕국들의 이름이다. 그 지리적으로는 남한국 경계선상에 있는데 남한국과 이집트상에 굉장히 남쪽에 있는데 왜 북왕국식 이름들이 나오는지 참 알 수 없죠. 그다음에 한 항아리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항아리에서 독특한 그림과 더불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항아리에서는 대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표현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이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그림들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여호와, 이게 아세라. 어떤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이게 이건 또 이게 아세라고 이거는 무슨 뭐 다른 어떤 잡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 막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거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마리아의 여호와하고 그의 아세라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마리아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부인 아세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막 그 사슴이 이거 완전 생명나무 그 모티프가 되겠는데 그다음에 여기 돼지도 있어요. 멧돼지, 사자 이런 거 그리면 안 되잖아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그 의식 치르듯 이런 저 대만의 여호와 그의 아세라 항아리 B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때 당시에 특히 남유다 왕국이던 북이스라엘 왕국이던 벌써 어떤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부인을 갖고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가나안 신화에서 아세라는 누구의 부인으로 등장합니까? 엘 혹은 바알의 신의 어떤 배우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뭔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신앙들이 상당히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국들의 그 왕들 그 열왕기서에서 제대로 착했고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를 비롯해서 전부 악한 길을 갔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무슨 짓을 했나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레위 지파들을 모두 그런 어떤 제사장들 다 쫓아냈고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가 전부 남유다 왕국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주해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 율법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해 있었고 굉장히 가난화되어 있었다. 그랬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자들이 그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많은 축복문들이 등장했고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결국은 나중에 18세기 후반 정도 유다 왕국의 무덤에 유사한 어떤 그 비문이 등장하는 만큼 유다 왕국에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 오면서 그때부터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신앙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 기르벳 엘콤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비문,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편 여기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전 8세기쯤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히즈 아세라, 그러니까 야외, 여호와, 그다음에 히즈 아세라 이런 표현들이 여기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전 7세기 말 6세기 초 케테프 흰놈에서 발견된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이 여기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거의 유일무이한 뭐 이제 물론 물론 다른 비스무리한 증거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가장 확실한 어떤 그 구약 성경의 본문이 포로기 이전에 발견된 케이스 케테프 흰놈 6세기 초 케테프 흰놈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요거예요. 요 은박지에 적힌 성경 기록입니다. 내용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축복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용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축복문이죠. 이게 마지막 100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